안녕하십니까. 커마이그 필기 강사 공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3년도 3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모든 기출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소에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좀 특이한 문제라든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문제들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2013년 3회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면요. 기출문제하고 동일하거나 혹은 쉽게 출제된 비율이 광역별로 해서 조금 다릅니다.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었죠. 17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3문제 정도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일반 11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9문제는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프레드시트 일반에서는 항상 과락을 여러분들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일반 같은 경우에는 13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었고요. 7문제 정도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7에서 휴지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휴지통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자, 파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삭제를 하죠. 자, 딜리트를 합니다. 삭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완전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보관을 해두죠. 어디에? 휴지통에 보관을 하는 겁니다. 보관을 해서 혹시 잘못된 파일이 있다라면은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장하는 공간을 우리는 휴지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가 임시 보관되는 장소 맞죠? 자, 휴지통에 들어있는 파일은 필요할 때 복원할 수 있다. 2번, 휴지통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각 드라이브 용량의 5에서 10% 범위로 설정되며 변경할 수 있다. 자,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자, 5에서 10%라는 수치를 일단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C 드라이브가 있고 D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자, C 드라이브는 97.5기가, 보통 뭐 100기가 정도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100기가 정도의 용량을 이제 C 드라이브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자,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휴지통의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은 휴지통 속성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휴지통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각 드라이브의 휴지통의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00기가에서 10%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0%가 얼마죠? 10기가가 되겠죠. 자, 5%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5기가가 되겠죠. 그래서 만일 100기가라면은 10에서 한 5기가 정도 사이즈로 해서 휴지통의 용량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7000메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7기가를 뜻하는 것이죠. 7기가. 그래서 7기가는 10에서 5기가 사이에 있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에서 10% 범위에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7을 설치를 하면요, 휴지통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동으로 윈도우즈 7에서 설정을 해주는데 그 범위가 5에서 10% 범위로 해서 휴지통의 용량이 설정이 되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숫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가능해요. 그래서 2번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자, 3번, 휴지통의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휴지통의 모든 내용은 삭제가 된다. 자, 휴지통의 용량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이상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만일 지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용량이 꽉 차서 더 이상 그 휴지통에 저장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삭제가 된다 할 때 모든 내용이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삭제가 돼요. 자, 1번 파일 삭제했죠. 그럼 휴지통에 저장이 되겠죠. 2번 파일 삭제했어요. 3번 파일 삭제를 했습니다. 4번 파일 삭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휴지통이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기까지만 그 삭제를 했을 때 용량을 이제 초과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꽉 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번 파일이 삭제가 돼버리면은 일단 보기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모든 내용, 그러니까 1번에서 4번까지 모두 지워진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5번 파일이 삭제가 되면서 휴지통으로 이동이 될 때 가장 오래전에 삭제한 파일, 자, 1번만 지워져요. 1번. 1번만 지워서 용량을 확보를 하고 5번 파일에 대해서 휴지통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이라는 설명이 트였습니다. 가장 오래전에 삭제된 파일부터 자동으로 지워지게 됩니다. 자, 그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죠. 자, 4번, 휴지통에서 문서 파일을 복원하기 전까지는 파일을 편집할 수 없다. 휴지통 내에 있는 파일은요, 이렇게 파일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열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편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복원해야만
자, 복원하고 난 뒤에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시작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작 메뉴라는 것은 자, 이 버튼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버튼, 자, 이 시작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컴퓨터라는 메뉴, 최근 문서라는 메뉴,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이라는 메뉴, 이런 메뉴들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컴퓨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나왔는데 이게 맞는 설명이죠. 컴퓨터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현재 컴퓨터에 설치된 구성 요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성이라는 또 메뉴가 있습니다. 자, 속성에 들어가게 되면은 C 드라이브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 탭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탭들을 이용을 해서 컴퓨터에 설치된 구성 요소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최근 문서에는 최근에 열어본 파일들이 최대 5개까지 표시가 된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5개가 아니고요. 15개가 맞습니다. 근데 최근 문서가 보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최근 문서 메뉴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최근 문서 메뉴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최근 문서가 보이려면은 그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에 가서 여기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시작 메뉴에 가면요,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에 가면은 아래쪽 쭉 내려보시면요, 자, 최근 문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것을 선택을 해야만 최근 문서 메뉴가 보여지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체크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보시려면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체크를 하게 되면은 5개가 아니고요, 15개. 자, 여기 보시면 최근에 열어본 문서의 개수 15개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설명이 틀렸고요. 3번, 모든 프로그램에는 최근에 실행한 프로그램 목록과 자주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 목록이 순서대로 표시가 된다. 자, 모든 프로그램은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오름차순, 그러니까 A부터 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틀렸어요. 최근에 실행한 프로그램 목록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응용 프로그램의 목록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표시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검색 상자는 웹브라우저나 전자메일 등과 같은 작업에 사용할 기본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자, 검색한다라는 설명은 맞잖아요. 그죠? 검색 상자에서 검색을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제 검색하거나 실행할 수 있다라는 설명은 맞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 프로그램을 검색하여 선택한다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기본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은요, 여기 기본 프로그램의 메뉴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해서 여기서 기본 프로그램을 설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웹브라우저가 실행이 될 때 어떤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선택을 할 거냐, 뭐 전자메일은 어떤 프로그램 이용해서 전자메일 내용을 볼 거냐, 이런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 상자라는 설명이 틀렸어요. 검색 상자가 아니라 기본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저작권법에 기초한 저작자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범위가 아닌 것은, 자, 저작권법은 제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제작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한하게 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래쪽에 내용 한번 보십시오. 자, 저작권법에 나와 있는 조항인데요. 제2간에 보시면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가 무조건적으로 이것은 사용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복제, 그러니까 저작물을 이용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복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은 뭐 여러분들 웹서핑을 하다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저작물을 서핑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서핑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복제가 돼요. 램에 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의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에 제한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배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입법, 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가능하고요.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 그리고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해서 시사 보도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작재산권을 위배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찰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번 보시면은 공적 이용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서 복제하는 경우. 자, 이거 공공기관에서 공적 이용을 해서 뭐 복제를 한다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건 문제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MS 오피스 프로그램. 자, 공무원들이 이용을 하는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복제해서 함부로 쓰면 안 됐죠. 저작권법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저작자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범위가 아닙니다. 문제가 돼요. 자, 그 대신 2번, 3번, 4번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을 하는 경우 상관없고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 자, 이거 문제가 없고요. 방송 사업자가 자체 방송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녹화하는 경우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1번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중 자동 필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은 뭐 국어, 영어, 수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을 선택을 해서 필터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필터는 뭐 여러분들 간단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필터를 적용하면 지정한 조건에 맞는 행만 표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 뭐 70점 이상이다라는 조건을 많이 주게 되면은 70점 이상일 때 그때의 국어, 영어, 수학이 하나의 행이 되는 것이죠. 하나의 행이 되고요. 같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조건이라고 해서 수학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 조건에 맞는 행이 표시가 되는 것이죠. 레코드 단위로 해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행은 숨겨지며 필터링된 데이터는 다시 정렬하거나 이동하지 않고도 복사, 찾기, 편집 및 인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가 놓여진 이 위치에다가 필터링한 결과를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은 맞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상위 10 자동 필터는 숫자 데이터 필드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문자 데이터 필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숫자 같은 경우에는 뭐 상위 10만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있는데 문자 데이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인 경우에는 숫자 필터에 들어가게 되면 상위 10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3번 자동 필터를 사용하면 목록의 값이라든지 서식, 조건으로 세 가지 유형의 필터를 만들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색 같은 경우에는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고, 뭐 조건을 지정할 수도 있고, 값을 선택을 해서 또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 각 셀 범위나 표열에 대해 적용할 필터의 유형을 선택적으로 2가지 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 자, 2가지 이상이라는 설명이 트였어요. 자동 필터 한 번에 한 가지 유형의 필터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60 이상이다, 40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가지 기준에 대한 적용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 2가지 이상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필터의 결과는 행 단위로 추출된다. 레코드 단위로 추출된다. 조금 전 말씀을 드렸죠. 자, 조건에 맞는 행만 표시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 셀에 여러 줄의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Alt, Enter 키를 사용한다. 자, 한번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40이라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한 줄로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여러 줄을 입력을 할 때는 여기서 엔터를 입력을 하면 다음 셀로 이동이 되는 거고요. Alt하고 엔터 키를 같이 눌러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2줄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은 맞고요. 자, 그 다음 2번.
워크시트에서 탭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한 셀씩 이동이 된다. 자, 탭키 많이 사용을 하죠. 탭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3번 같은 데이터를 여러 셀에 한 번에 입력하려면 컨트롤 엔터키를 사용을 한다. 자, 만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이라는 숫자를 입력하고 싶어요. 그럼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10 입력하고요. 그리고 컨트롤하고 엔터, 그냥 엔터 누르지 마시고 컨트롤 엔터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은 입력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동시에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숫자나 날짜 데이터의 경우 입력 시 앞에 몇 글자가 해당 열의 기존 내용과 일치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 자, 보세요. 데이터 형식이 이제 문자인 경우도 있고 숫자인 경우도 있고 날짜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문자인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권까지만 입력을 하면요. 이전에 입력된 데이터가 있으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엔터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도 서만 입력해도 뒤에 서울 해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엔터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숫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100 입력해 보겠습니다. 100 입력하려고 1 누르면은 뒤에 숫자가 자동 완성이 안 돼요.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는요, 안 돼요. 숫자는 안 되고요. 날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1년 1월 1일이네요. 자, 2001-01-01. 직접 입력을 해야겠네요. 그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숫자나 날짜 데이터의 경우 입력 시 앞에 몇 글자가 해당 열의 기존 내용과 일치하면 자동으로 입력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숫자, 날짜, 시간 데이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엑셀 옵션에 보시면은 셀 내용을 자동 완성, 이것을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체크 여부를 확인을 하십시오. 다음 중 픽업 차트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픽업 차트 보고서에 필터를 적용하면 픽업 테이블 보고서에 자동 적용된다. 이거 맞는 설명인데요. 자, 픽업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삽입에 가서 픽업 테이블을 만들 수도 있고 차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픽업 차트를 일단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표에서 일단 범위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픽업 테이블 및 픽업 차트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 워크시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기존 워크시트, 현재 워크시트에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새 워크시트를 선택을 하고요.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자, 이렇게 해서 적당히 값의 위치를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 이동을 하면은 픽업 차트 보고서도 만들어지고요. 픽업 테이블 보고서도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고요. 자, 여기서 보고서 필터를 제가 이름을 강아선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테이블과 차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확인 누르게 되면은 차트도, 그냥 픽업 차트도 바뀌었지만은 픽업 테이블도 자동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터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같이. 자, 그래서 픽업 차트 보고서에 필터를 적용하면 픽업 테이블 보고서에 자동 적용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2번. 픽업 차트 보고서 생성 시 자동으로 차트 제목, 항목, 범례 등이 삽입되어 표시가 된다. 자, 이거 틀렸습니다. 어디서 틀렸냐면은 제목은 표시가 안 돼요. 제목은. 자, 조금 전 만들었던 픽업 차트잖아요. 그죠? 자, 오른쪽에 범례는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항목, 경영이라는 항목, 물리라는 항목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위쪽에 있어야 될 제목이 없죠. 자, 3번 표준 차트는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에 포함된 차트로 만들어지고 픽업 차트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차트 시트에 만들어진다. 자,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픽업 차트 보고서는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새 워크시트에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기존 워크시트에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차트 시트에 만들어진다는 이 설명 자체가 새 워크시트에 만들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 차트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에 포함된 차트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차트 시트라는 것은요, 별도로 이제 차트 시트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어떤 모양이냐면은,
자, 보세요. 표준 차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범위 선택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약 이렇게 만든 것을 차트 시트로 해서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 차트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은 차트 이동이 있습니다. 새 시트를 선택을 하고요.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이게 차트 시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차트 시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트 전체가 차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픽업 차트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차트 시트에 만들어진다. 이 말은 새 워크시트가 선택이 된다는 그 뜻이잖아요. 근데 새 워크시트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픽업 차트, 픽업 테이블 보고서도 있고 그리고 픽업 차트 보고서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 보여드렸던 차트 그 차트 이동 대화 상자에서 새 시트를 선택을 해서 보여지는 차트 시트는 사실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지만은 명백하게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3번 해석하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차트 시트를 만들어진다 이 설명이 새 워크시트를 의미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이제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틀렸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2번이 명백하게 틀렸기 때문에 3번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 차트는 조금 전 보여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에 포함된 차트로 만들어지고 차트 도구, 디자인, 위치, 차트 이동을 선택을 해서 새 시트를 선택하게 되면은 차트 시트로 해서 이제 그 차트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자, 4번 차트 피벗 차트 보고서를 삭제해도 관련된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삭제되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죠.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웠잖아요. 그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웠을 때, 그 테이블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피벗 테이블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데이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를 실행하여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고자 한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엑셀 파일이 있으면은 엑셀 파일에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텍스트 파일이라든지 기타 파일의 형식들을 가져오기가 되죠. 그 중에서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하는 그 과정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기 있는 내용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자, 그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에서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중에서 텍스트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택을 하면요. 자, 보세요. 여기 텍스트 파일의 형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RN 그리고 TXT, CSV 이렇게 세 가지 형식이 있어요. 텍스트 파일. 가장 대표적인 것은 TXT 가장 대표적이죠. 근데 그 외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4번 보기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텍스트 파일의 형식은 TXT, PRN까지는 맞죠. 근데 HWP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HWP는 아리아 한글 그 워드 프로세서의 이제 확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틀렸어요. 4번은 일단 틀렸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일단 가져오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자, 성적표라는 파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가지고 왔어요. 구분 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구분 기호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기타에 보시면은 구분 기호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또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은 데이터의 구분 기호로 탭, 세미콜론, 쉼표, 공백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맞죠?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구분 기호를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분 기호를 선택을 하고 다음 버튼 누르겠죠. 자, 다음 버튼 누르고요. 여기 열 데이터 서식에서 마지막에 있는 열 가져오지 않음.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오려는 텍스트 파일에 보면은 일반 그 파일에 보면은 이름, 자, 이름, 지역,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반, 평균, 합격 여부라는 항목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열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텍스트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오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열을 모두 가지고 올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일 이름을 가져오지 않겠다. 자, 지역 가져오지 않겠다. 자, 보세요. 자, 위에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뀝니다. 열 건너뛰므로 바뀌죠. 자, 스프레드시트 일반. 자, 이것도
가져오지 않겠다. 건너뛰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일반으로 되어 있는 이 그 10값만 가지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침 버튼 눌러볼게요.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지고 오려는 열 중에서도 선택해서 이렇게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텍스트 파일에서 특정 열만 선택하여 가져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져온 데이터는 외부 원본 텍스트 파일이 수정되면 즉시 수정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 했는데 반영이 자동으로 안 돼요. 자, 보세요. 외부 데이터 가족에서 가지고 왔던 이제 메모장, 그 메모장에서 열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성적표.txt라는 파일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열이 지금 순서가 맞지 않은데 이것은 지금 이제 간격 자체가 탭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자, 합격 여부가 불합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1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까? 반영이 안 돼요. 반영을 하려면은 자, 데이터에 가서 연결해 가서 모두 새로 고침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선택을 해서 어떤 파일인지 선택을 다시 해줘야만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성적표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이. 자, 그제서야 1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가져온 데이터는 원본 텍스트 파일이 수정되면 즉시 수정된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안 돼요. 사용자가 직접 선택을 해서 모두 새로 고침을 클릭을 해야 됩니다. 다음 중 엑셀의 바로가기 키 및 기능 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U. 자, 컨트롤 시프트 U는 수식 입력줄, 자, 수식 입력줄 부분을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단축 키가 되겠습니다. 바로가기 키가 되겠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U 누르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렇게 확장된 모양이 되는 거고요. 다시 컨트롤 시프트 U 누르게 되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1. 자, 컨트롤하고 1하고 같이 누르면 셀 서식. 자, 셀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1번, 숫자 1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자, 컨트롤 F1번. 자, 컨트롤하고 F1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눌러 보시면은 리본 메뉴가 숨겨지게 됩니다. 자, 컨트롤 F1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또 한번 눌러 보세요. 컨트롤 F1번. 자, 눌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표시되거나 숨기거나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F12번이 새 워크시트가 삽입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워크시트가 지금 5개가 있죠. 여기서 새 워크시트를 삽입을 하려면요. Shift 누르고요. F11번 한번 눌러 보십시오. Shift F11번 또 눌러 보세요. 자, 누르시면은 아래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새 워크시트가 삽입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F11번, Shift하고 F11번 같이 누르시면 돼요.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통합 문서 저장 시 사용하는 일반 옵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반 옵션은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서 여기 보시면 도구가 있어요. 도구. 파일명도 정할 수도 있고 도구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도구 선택하면 일반 옵션이라고 나옵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번 눌러 볼게요. 자, 클릭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래쪽에 도구가 나옵니다. 도구에서 일반 옵션 있죠. 자,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백업 파일을 항상 만들 거냐, 그리고 이제 파일을 공유를 할 때 열기 암호라든지 쓰기 암호, 그리고 읽기 전용 권장이라는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 자, 이 부분을 체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통합 문서를 저장할 때마다 백업 복사본을 저장하는 기능이다.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자, 저장할 때마다 백업 본을 만든다는 얘기고요. 자, 열기 암호. 자, 열기 암호는 암호를 모르면 통합 문서를 열어 사용할 수 없도록 암호를 지정하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파일에 대해서 파일을 공유를 했을 때 아무나 이 파일을 열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 암호를 지정을 하고요. 이 암호를 모르면 통합 문서를 열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3번 쓰기 암호는 암호를 모르더라도, 자, 일단
쓰기 암호를 알고 있어야만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겠죠. 내용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를 모른다라면은 암호 모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암호를 모르더라도 읽기 전용으로 열어 열람이 가능하나? 그러니까 쓰기 권한은 없지만은, 그러니까 내용을 편집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읽어낼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읽어낼 수는 있고요. 그 다음 원래 문서 및 복사본으로 통합 문서를 저장할 수 없도록 암호를 지정하는 기능이다.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자, 쓰기 암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쓰기 암호는요, 모르더라도 읽기 전용으로 열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쓰기 암호를 모른다 하더라도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정할 수는 있는데요, 원래 문서에는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 이름이 1번 파일이에요. 자, 이 1번 파일에 대해서 쓰기 암호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른다라면은 이 1번 파일에 대해서 복사본을 만들어서, 자, 복사본을 만들어서 수정한 내용을 적용시킬 수는 있지만은 원본, 자, 원본의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쓰기 암호를 모르기 때문에 원본 파일은 훼손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3번 보기에서 원래 문서 및 복사본으로 통합 문서를 저장할 수 없도록 암호를 지정하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원래 문서도 저장할 수가 없고 복사본도 저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 원래 문서에는 저장할 수 없지만 복사본에는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틀렸어요. 이 부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읽기 전용 권장. 자, 체크를 하게 되면 문서를 열 때마다 통합 문서를 읽기 전용으로 열도록 대화 상태를 나타내게 하는 기능이다. 그러니까 이 파일을 함부로 수정해서는 안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읽기 전용으로 볼 거냐라고 메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왼쪽에 보면은 확대 축소 메뉴가 있습니다. 자, 설정된 확대 축소 비율은 지정한 시트에서만 적용이 된다. 자, 여러분들 확대 축소 기능이 화면상에서 확대 축소가 되는 게 있고요. 출력했을 때 확대 축소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보기 탭에 있는 확대 축소 기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대 축소가 이제 화면상으로 확대 축소가 되는 거예요. 자, 시트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다른 시트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현재 시트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 인쇄해서 적용을 하려면은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페이지 설정에서 페이지 설정 탭, 그 창에서 대화 상자에서 페이지 탭 있죠. 페이지 탭에서 배율 이런 것을 조정을 해서 이제 프린트 될 때 그 사이즈를 확대하거나 축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화면상에 보는 확대 축소와 실제 출력이 됐을 때 확대 축소는 다릅니다. 자, 보기 1번은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설정된 확대 축소 비율은 지정한 시트에만 적용이 된다. 맞죠? 자, 2번 특정 영역만 확대해서 보려면 해당 영역을 선택하고 선택 영역 확대 축소를 실행한다. 단 확대된 크기는 원래 크기의 400%를 넘지 못한다. 자, 만일 이 부분만 확대해서 보고 싶다. 그럼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선택 영역 확대 축소를 클릭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그 영역만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대 축소는요, 아무리 크게 해도 40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 400%까지는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는데 그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10과 400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확대 축소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어떻다? 이제 맞는 설명이죠. 자, 400% 맞고요. 최소 축소 비율은 원래 크기의 10%다. 10에서 400까지예요. 자, 4번 확대 축소를 클릭하여 설정한 확대 비율은 인쇄 시 확대 축소 비율에 반영이 된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영을 하려면은 여기서 반영을 해줘야 돼요. 다음 중 아래 시트에서 부서별 인원수를 구하기 위하여
H 세 번째 셀에 입력되는 배열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왼쪽에 이렇게 표가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부서별 인원수를 계산하는 이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개발 1부는 3명이고 개발 2부는 1명이다. 자, 개발 1부는 하나, 둘, 셋, 3명이 있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건수를 구해서 여기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배열 수식을 이용을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배열 수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열 수식을 왜 이용을 하냐면은,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 다중 조건을 처리할 때 쉬운 방법이 배열 수식 방식이에요.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이 한 개일 때는 굳이 배열 수식을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조건이 한 개일 때는 뭐 SUMIF 정도 이용을 해도 충분히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 직책이 과장인 사람의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라. 자, 직책이 과장이다. 그때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SUMIF. 그러니까 조건을 걸어서 그때 합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D 두 번째에서 D 여덟 번째. 자, 이 범위에서 과장,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 찾고요. 그때의 이 두 번째에서 이 여덟 번째 값, 기본급을 가지고 와서 합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책이 과장이다라는 조건 한 가지잖아요. 그죠? 자, 조건이 한 개일 때는 뭐 SUMIF 이용해도 됩니다. 자, 근데 조건이 여러 개 만들어질 때는 배열 수식 이용하면 간단하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별이란 조건이 붙었고요. 그 다음 직책이란 조건,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제 썸을 이용해서 배열 수식 이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 그리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 그리고 곱하기 합계를 구할 범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계산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별이 남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C 두 번째부터 해서 C 여덟 번째까지 범위 선택을 하고 남이다라고 조건 1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 직책에 대한 범위 지정하고 과장이다. 그다음 합계를 구할 범위, 자,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곱하기로 해서 조건과 합계를 구할 범위를 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조건이 3개다. 지역이 서울, 성별이 남, 직책이 과장이란 이런 조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곱하기로 그냥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배열 수식을 왜 이용하는지 아시겠죠?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 문제는요, 부서별 인원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서별 그 인원수, 이런 개수를 구할 때, 자,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꼭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정답을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번에 보시면 SUM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배열 수식을 이용을 했는데 SUM을 이용을 했네요. 자, C 세 번째부터 그리고 G3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개발 1부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 그러니까 개발 1부에 대해서 찾는 것이죠. 개발 1부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범위에서 개발 1부 찾는 겁니다. 여기 찾았네요. 그죠? true가 되고, 이건 false, true, false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true일 때, 자, 이것을 곱하기 1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곱하기 1.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0이에요. 1이에요. 1. true는 1이 되는 겁니다. false인 경우에는 0이 되는 거예요. false는 0, true는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계산을 하면요. false일 때는 0이 되고, true일 때는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0, 0, 1, 1, 0, 0이 되고, sum으로 마지막에 계산이 돼요. 자, 합을 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3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 3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개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개수를 구할 때는 이제 배열 수식에서 SUM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곱하기 1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다른 방법은 SUM IF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SUM과 IF를 같이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I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죠? 여기는 조건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IF,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느냐, 이게 조건이잖아요. 그죠? 만족하면 1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만족하면 1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발 1부인 경우에는 1로 반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SUM으로 이제 또 마지막 함수가 합을 구하라는 함수가 이제 적용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3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sum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조건을 주고 곱하기 1을 하거나 if문을 이용을 해서 조건을 만족할 때 1값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는 거나 같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sum을 이용을 해서 합을 구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count하고요. if문을 또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그죠? 그러니까 if문을 이용을 해서 그 조건을 만족할 때 1로 바꿔주라는 얘기입니다. 1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 count는 뭡니까? 건수를 구해주는 거죠. 건수. 하나, 둘, 셋, 세 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count하고 if를 같이 이용을 해서도 건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번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뒷선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함수죠. 도메인 함수인데 그 도메인 함수를 이용할 때 그 인수가 들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인수 들어가고 도메인 들어가고 조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형식이 잘못되었죠. 형식이 잘못되어서 이것은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카운트 있죠. 카운트가 하는 역할이 뭐죠? 카운트는 셀에 숫자가 들어있는 그때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이 들어가도 되고 2가 들어가도 되고 3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꼭 1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1이 아니라 뭐 4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 조건을 만족할 때는 4값을 가질 거 아닙니까? 가지게 되고요. 카운트가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기 때문에 3이란 값을 반환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중 아래 보기와 같은 시트에서 수식의 결과값이 색과 다른 것은 자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small인데 small의 인수는 일단 범위 그리고 몇 번째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A 첫 번째에서 G의 첫 번째까지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범위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을 반환하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일 작은 값이 10이 되고 그 다음 20 그리고 30이네요. 자, 세 번째 작은 값은 30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자, 에버리지 함수하고 스몰 함수가 같이 이용이 되었습니다. 일단 안쪽에 있는 함수부터 해서 하나하나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스몰에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첫 번째에서 G 첫 번째. 자, 영역은 항상 고정이 되고 있네요. 1, 2, 3, 4, 5. 자, 세미콜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다중셀 배열 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첫 번째에서 G 첫 번째 영역까지 해서 첫 번째로 작은 값, 두 번째로 작은 값.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섯 번째로 작은 값까지 다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결과가 10. 자, 이게 제일 작잖아요. 그죠? 그 다음 20, 두 번째. 그 다음 30, 자, 그 다음 40, 그 다음 50, 이런 식으로 반환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한다? 에버리지 함수를 묶었잖아요. 평균을 구하게 되면은 30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라지. 자, 다섯 번째로 큰 값. 가장 큰 값은 뭐죠? 자,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30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에서 3번까지는 결과가 30이 되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몰이 있고 컬럼이 있네요. 자, 컬럼은요. 해당 셀에 이제 10값을 반환을 해주는 겁니다. 10값. 자, 뒤에 첫 번째 셀이네요. 자, 뒤에 첫 번째 셀의 10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우는 1이 되고 10값은 D, 그러니까 4가 되는 거예요. 1, 2, 3,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작은값을 반환하라고 했기 때문에 세 번째 작은값이 이제 30이 되고 그 다음 4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40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 개체들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시스템 카탈로그라고 불리는 것은 무엇인가? 자, 시스템 카탈로그라는 얘기가 나오면 데이터 사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스템 카탈로그하고 데이터 사전은 거의 뭐 같은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시스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객체에 대한 이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 내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테이블도 만들고 뭐 뷰도 만들고요. 뭐 인덱스 뭐 여러 가지 설정을 합니다. 그죠? 자, 이런 설정한 내용들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이 될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내에 저장이 될 거고요.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 이 정보들을
따로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요, 시스템 카탈로그 또는 데이터 사전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이것은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DBMS, 자, DBMS가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되겠죠. 자, DBMS에서 스스로 갱신하고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용자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자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DBMS가 스스로 갱신하고 유지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갱신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의 내부는 볼 수는 있습니다. 사용자가 SQL을 이용하게 되면 검색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시스템 카탈로그, 데이터 사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이 이벤트 프로시저를 실행하는 커맨드 1 단추를 클릭했을 때 실행 결과로 오른 것은, 자, 커맨드 1을 클릭을 했을 때 그리고 끝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줄의 코드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doCMD라는 이제 개체가 있습니다. 자, 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통 개체점 메서드가 되겠죠. 개체점 메서드. 그래서 개체가 doCMD 개체가 지금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자, doCMD 개체라는 것은 매크로 함수를 비주얼 베이직에서 실행하기 위한 개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크로 함수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오픈 폼이라든지 고투 레코드 이런 것들이 매크로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둔 작은 프로그램, 이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비주얼 베이직에서 바로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바로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doCMD라는 개체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doCMD.openForm 하게 되면은 오픈폼이 이제 메서드가 되는데, 이제 실제 이제 매크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작동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폼을 열어라. 그럼 대상이 필요하겠죠. 어떤 폼이냐? 사원 정보다. 자, 사원 정보 폼을 열어라. 일단은. 자, 커맨드 1이라는 것을 클릭을 했을 때 일단 사원 정보 폼을 열어라. 근데 AC 노멀이죠. AC 노멀. 자, 이건 뭐냐면은 기본 보기, 폼 보기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기본 보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폼을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보여지는 형태 있죠. 그게 기본 보기예요. 그게 AC 노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쉽게 그냥 사원 정보 폼을 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원 정보 폼이 열리고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doCMD, 자, 매크로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goToRecord라는 매크로 함수를 이용을 해라. 자, 그리고 쉼표가 있고 쉼표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인수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생각하실 필요 없고, 자, AC new record. 자, 이게 뭐냐면은 새로운 레코드로 이동을 하라. 무엇을? 레코드 포인터를. 레코드 포인터. 자, 레코드 포인터는 뭐냐면은, 자, 여기 아래쪽 그림 보십시오. 자,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있죠. 우리가 레코드 하나 선택을 하면은 이쪽에 이렇게 뭔가 커서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이게 레코드 포인터예요. 자, 이 레코드 포인터를 어디로 이동하라? 새로운 레코드 위치로. 자, 그 말은, 자, 이것은 입력되어 있는 레코드가 되고 새로운 비워져 있는 레코드 위치에다가 위치시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 그대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폼의 마지막에 추가되는 빈 레코드로 이동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커맨드 1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금 이벤트 프로시저가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레코드 추가라는 버튼에다가 이 이벤트 프로시저를 많이 적용을 합니다. 레코드 추가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현재 입력되어 있는 레코드 다음에 비워져 있는 레코드가 이렇게 표시가 될 거고, 거기에 커서가 포인터가 이렇게 이동이 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보통 레코드 추가 버튼에다가 많이 정의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폼의 마지막에 추가되는 빈 레코드로 이동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이제 코드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AC new record 하게 되면 새 레코드를 뜻하는 거고요. 그다음 AC first 하게 되면 첫 레코드, 처음에 있는 레코드. 자, last 하면 마지막, next 하면 다음, 현재 위치에서 다음 레코드를 지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런 설명이 없고요. 비슷한 설명이 있습니다.
새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비워진 폼이 표시가 된다. 자, 이게 뭐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설명하고 조금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새 레코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데이터 시트에 요약 정보를 표시하는 시그마 요약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시그마 요약 기능을 실행했을 때 생기는 요약행을 통해 집계 함수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 자, 집계 함수라는 것은 그룹 함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합계를 구한다.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행의 합계를 이제 그룹화를 한다든지 평균을 구한다든지 그런 것을 이제 집계 함수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운행 관리라는 쿼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접수 일자별로 해서 금액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 35,000, 10월 1일 뭐 85,000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별로 해서 여러 개의 레코드들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디자인 보기로 이동을 하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표시 숨기기에 시그마 요약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룹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냥 집계 함수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집계 함수를 적용을 할 거냐면은 지금 접수 일자 10월 1일일 때 그때 금액의 총 합계를 보고 싶다. 2일일 때 총 합계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접수 일자별로 해서 총 금액을 알고 싶다. 자, 그렇게 이제 집계를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요약 버튼을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을 하면요, 금방 보셨습니까? 요약이라는 행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요약이라는 행이 만들어져요. 자, 해제를 해볼게요. 자, 해제를 하면 요약이라는 행이 없어졌죠? 자, 클릭을 하면 요약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금액을 합계를 구하고 싶을 때는 합계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접수 일자가 묶는 방법이 되고요. 접수 일자별로 해서 금액에 대해서 합계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10월 1일 날 총 합계가 얼마가 되는지, 10월 2일 날 총 합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집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합계뿐만 아니라 평균, 최소값, 최대값, 개수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약 버튼은요, 요약 기능은요, 쿼리에서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테이블인데요. 테이블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자, 폼도 마찬가지입니다. 폼도, 자, 일단 닫고, 자, 폼도 보시면은, 자, 요약 기능이 없습니다. 보고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쿼리에서만 수행 가능한 기능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자, 시그마 요약 기능을 실행했을 때 생기는 요약행을 통해서 집계 함수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 직접 뭐 sum이라든지 average라든지 이런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클릭을 통해서 바로 집계 함수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2번 시그마 요약 기능은 데이터 시트 형식으로 표시되는 테이블, 폼, 쿼리 보고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좀 전 말씀드렸다시피 안 됩니다. 쿼리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쿼리에서 디자인 보기 형식 화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3번 시그마 요약 기능이 설정된 상태에서 텍스트 데이터 형식의 필드에는 개수 집계 함수만 지정할 수 있다. 자, 조금 전 우리가 금액이라든지 자, 이런 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숫자잖아요. 그죠? 숫자. 자, 숫자가 되기 때문에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이제 집계 함수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텍스트인 경우에는 그런 이제 함수들이 지원이 당연히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닌 텍스트 형식은요, 합계, 평균 등의 집계를 할 수가 없고요. 건수를 계산하는 개수, 그냥 총 개수가 몇 건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USB 메모리의 건수가 몇 건이냐 이런 식으로 텍스트인 경우에는 개수만 집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은 설명 맞습니다. 4번 시그마 요약 기능이 설정된 상태에서 예, 아니오 데이터 형식의 필드에 개수 집계 함수를 지정하면 체크된 레코드의 총 개수가 표시가 된다. 자,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에 보십시오. 자, 성별 필드가 체크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것은 예, 아니오 데이터 형식이 적용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면은 체크가 될 거고 아니면 체크 안 된 상태가 되겠죠. 그냥 true냐 false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만일 집계 함수를 적용을 하는데 개수를 지정을 하잖아요. 그죠? 개수 집계 함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체크가 되었을 때 그때 건수가
반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기에서 개체별로 내보내기 할 수 있는 형식의 연결이 옳은 것은 우리 엑셀에서 개체가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그 내보내기 기능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내보내기 할 수 있는 형식은 서로 다릅니다. 이것을 다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좀 암기하기 쉬운 방법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개체별 데이터 내보내기를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테이블이나 쿼리는 동일합니다. 자, 이런 이제 형식으로 내보내기 할 수 있고요. 폼은 이와 같은 형식, 보고서는 이와 같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쿼리는 같고 폼 다르고 보고서가 달라요. 자, 이거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 알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 공통인 형식이 있습니다. 공통인 형식. 그러니까 엑셀 다 있죠. PDF 다 있습니다. 자, 액세스 다 있습니다. 자, 이처럼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은 개체와 상관이 없이 내보내기 할 수 있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식들도 암기하기 쉽도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크게 MS 형식이에요. 그리고 국제 표준 형식. 이 두 가지는 개체와 상관이 없이 내보내기 할 수 있습니다. 뭐 엑셀, 액세스, 당연히 MS 형식이기 때문에 내보내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테이블에서도 내보내기 할 수 있고 쿼리, 폼, 보고서 모두 엑셀이라든지 액세스 형식으로 해서 내보내기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워드, RTF. 자, 워드 RTF라는 것은 이 부분이 있죠.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인데 서식 있는 텍스트 파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워드 RTF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것은 MS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체와 상관이 없이 내보내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국제 표준 형식. 자, 텍스트 파일, HTML, XML, PDF, XPS. 자, 뭐 PDF나 XPS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식을 유지하는 그런 형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글 혹은 MS 워드, 뭐 액세스, 뭐 이런 뭐 상관없이 어떤 형식이든지 상관없이 PDF로 변환하게 되면은 그 형식 그대로 만약 여기서 출력을 하잖아요, 그죠? 출력을 해서 파일 변환을 한다. 아래 한글에서 출력을 해서 파일 변환한다. PDF 형식으로 만일 출력하고 파일 변환을 해버리면은 한글에 있는 서식들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엑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셀에서 출력을 할 때 PDF 형식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엑셀의 어떤 그런 서식,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서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서식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다른데 PDF로 변환하게 되면은 그 서식이 다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 표준 형식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통 형식이 되는 거예요. 공통. 됐습니까? 자, 그래서 테이블하고 쿼리에서 엑셀, 워드, RTF 파일,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포함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HTML, 텍스트 파일 다 포함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까? 나머지에서 이제 구분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각각 개체의 어떤 특성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좀 더 암기하기가 쉬워요. 자, 보세요. 자, 테이블하고 쿼리는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이 됩니까? 테이블, 그리고 쿼리에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이블을 가지고 쿼리를 만들고,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폼과 보고서를 만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형식,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형식은 테이블하고 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테이블하고 쿼리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해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ODBC 데이터베이스, DBase 파일, 그 다음 파라독스 파일, 이런 것들은 데이터베이스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테이블이나 쿼리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개체는 없죠. 자, 여기까지만 아셔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폼에 보면은 ODBC 데이터베이스 있죠. 이거 아닙니다. 이것은 테이블과 쿼리에 해당이 되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DBase 파일이 있죠.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A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A만 정답이 되는 것이죠. 자, 나머지 개체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폼은요, 테이블 및 쿼리,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입력, 수정, 삭제,
조회 등의 작업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개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그것을 한번 가공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제한적이란 얘기입니다. 형식이 제한적이란 얘기예요. 내보내기 할 수 있는 형식이에요. 자, 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요약, 그룹화, 출력하기 위한 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폼처럼 제한적이고요. 폼하고 다른 점은요. 폼에 내보내기 할 수 있는 형식에다가 스냅샷은 화면 캡처의 그 파일 형태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출력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 캡처 형식으로도 내보내기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폼하고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가. 자, 어떻습니까? 이것을 다 암기하기보다도 좀 이해를 해서 암기를 하면은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폼에서 HTML 텍스트는 공통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뭡니까? 테이블 쿼리가 되는 거고, 스냅샷은 이제 보고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서에서 이것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 공통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뭐예요? 테이블과 쿼리,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포함이 되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 C는 안 되고 A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보고서의 페이지 설정 창에서 데이터만 인쇄 옵션을 선택했을 때 인쇄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텍스트 상자에서 표시되는 값만 인쇄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인쇄 옵션에 보시면은 데이터만 인쇄가 있죠. 데이터만 인쇄. 자, 어떤 경우에 이 기능을 이용하냐면요. 양식 종이가 있을 때, 양식 종이가 있어요. 이렇게 A4 빈 페이지가 아니라 양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고서, 자, 1번 성명, 뭐 2번 내용, 뭐 이런 식으로 기본 틀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기본 틀이 있다라면은 여기 텍스트 내용만 인쇄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레이블이라든지 아니 선이 있다면은 선 같은 것은 양식 종이에 미리 인쇄를 해두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이터만 인쇄를 항목을 선택을 하면요. 선이나 레이블과 같은 항목들은 인쇄하지 않고 데이터, 그러니까 텍스트 상자만 이제 인쇄가 된다.